이필재의 질문 이필재입니다. 오늘은 한류 전문가 홍석경 서울대 교수를 만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시자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한류연구센터장 맡고 계시죠? 네. 네. 요즘 그 K-팝 데몬 헌터스 줄여서 캐대언 그러던데 네. 캐대언 열풍입니다. 네. 제가 그렇게 쓰신 걸 봤는데 말이죠. 한류는 캐대언을 통해서 다른 세계로의 문이 열리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네. 짐작은 갑니다만 이거 무슨 뜻입니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일단 청중 소비자의 측면에서 과거에 지금까지 뭐 아무리 BTS, 블랙핑크라지만 K-pop 팬들 중에 이제 그 팬층을 넓혀가는 차원에서의 팬덤이었다면 뭐 사실 BTS의 뭐 빌보드에서 1등하고 뭐 앨범도 많이 올라가고 했지만 팬들이 열심히 팬들의 몸집을 키워가면서 열심히 스트리밍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사실은 그 힘이 메이저였는데 지금 우리가 K-pop 데몬 헌터스를 통해서 보고 있는 것은 팬덤의 힘이 전혀 아니에요. 그 일반 대중한테 간 거고 그것도 우리가 그동안 한류나 K-팝이 전혀 도달할 수 없었던 아주 어린 아이들 아니면 일반 성인 남성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포괄하는 이 퍼플레이션을 가고 있는 거여서 전혀 새로운 방향이죠, 이거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한국과 관련 없는 프로덕션 프로세스에서 한국이 개별 아티스트 말고는 들어간 게 없습니다. 전부 잘 아시겠지만 소니 픽처스에서 만들었고 넷플릭스를 통해서 유통이 됐고 거기 뭐 프로듀서나 뭐나 이런 분들이 전부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아니세요. 물론 개별 아티스트들 중에는 한국 국적을 가진 분들이 간혹 있지만 그분들도 대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뭐 성우주들 중에도 뭐 이병헌 씨는 아니지만 절대 다수가 코리안 캐나디안이든 아메리칸이든 이런 분들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한류 영역에서 맨날 K가 무엇인가, 코리안 웨이브, 코리아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했었는데 그 논의의 한계를 넓게 그냥 넘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의미로는 우리가 K-팝이든 물론 K-팝 아이돌들은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데뷔할 때 그냥 데뷔하지 않습니다. 앨범이라든지 그 사람들의 캐릭터 이런 것들로 일종의 세계관을 만들어요. 우리는 어떤 서사 속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이야기, 가치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물론 무슨 웹툰이나 무슨 소설이나 드라마처럼 그렇게 클리어한 건 아니지만 어떤 그 그룹의 정체성을 세우기 위해서 서사로 덮습니다. 그런 작은 서사들은 있었지만 큰 서사는 없었어요. 근데 그 큰 서사를 한국의 역사에서 가져와서, 왜냐면 무당, 그 내용이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K-pop 데몬 헌터스는 무당의 기원인 한국의 그 K-pop 그룹들, 여기서는 여성 그룹이 함트릭스고, 뭐, 마기로 이루어진 이제 사자보즈가 나오는데, 그들의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악마, 악귀의 세계로부터 지구상에 있는 일반인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작은 어떤 그룹이라든지 이런 걸 훨씬 넘어서는 한국 문화나 이 한류 그 K-팝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지향하는 어떤 스토리, 서사 이런 것에 그 장을 연 것 같아요. 네, 그런 걸 아직 갖지 못했었습니다. 그동안의 작품들은. 그래서 저는 아주 흥미롭게 보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새로운 걸 연다고 하는데, 여러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네. 말씀드리면서, 제가 떠오른 단어는 확장 같은 거네요. 네. 네. 한류의 확장이기도 하고. 네, 확장이기도 하고, 단순 확장은 아닌 것 같아요. 확장이라고 하면은 뭐, 이를테면은 뭐, 우리가 뭐 맨날 하듯이 수적인, 양적인 확대를 주로 확장이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가능성의 영역이 여러 차원으로 열리는 걸 보여준다. 열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뭐, 캐디언을 포함해서, 한류 전문가로서 우리가 잘 몰랐던 한류의 속살, 한류에 담긴 뜻, 특히 깊은 뜻,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한국 한류 연구는 제가 사실은 보르도 대학에서 2000년에서 2014년까지 교수로 있다가 2014년에 서울대로 왔습니다. 그래서 한류 연구 센터를 만든 것은 사실 제가 만들었는데 2022년이니까 상당히 이제 그동안 9년 정도 한국에서 한류 연구를 했고 관찰했고 해서 한 건데
최근에 이제 외국 학자들과 공동 연구를 하면서 저도 외국에 있다가 왔다는 장점이 전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으려고 이제 이 말씀드렸는데, 왜냐하면 한류가 처음 시작했을 때 동아시아 현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안에서 재단금이든 뭐 그때 인기 있었던 겨울연가든 동아시아의 현상이었고, 동아시아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이라든지 뭐 문화적인 뭐 그때 쓴 말이 문화적인 근접성이라든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시아의 어떤 아시아 국가들 그동안 서로 남인 것처럼 살았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도 이걸 통해서 소통할 수 있구나, 아시아인이라고 느끼는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첫 번 우리가 한류라고 하는 것의 현상이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전 세계로 펼쳐져 있고, 계속해서 이제 이 펼쳐지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가 늘 놀라요. 뭔가에 놀랍니다. BTS가 빌보드 1등을 했을 때도 놀랐고, 뭐 오징어 게임한테도 놀랐고, 기생충한테도 놀랐고, 노벨상 받을 때도 다 놀랐고, 그래? 오는 거 못 봤어. 갑자기 뭔가 이렇게 우연한 성공인 것처럼 우리가 기대했던 건 별로 안 놀라지 않습니까? 근데 막 놀랍니다. 이번에 캐디언도 굉장히 놀라운 현상인데, 그런 것들이 왜 벌어지는가를 저는 이제 늘 고민을 하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뭐라 그럴까,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은, 서구 학자들처럼 그렇게 생각 못했는데, 최근에 우리가 어떤 토론을 하고 있느냐면은 사회과학자들은 특히 지금 한류 현상을 문화하는 분들은 또 다르게 보지만, 소프트 파워 쪽에서로 이제 접근을 하지 않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갖고 있는 소프트 파워라는 것은 사실 매력이에요. 매력 자본, 매력 권력,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힘을 쓰지 않고 우리가 매력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힘을 펼치지 않더라도 그 힘을 펼칠 그 필드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해 줘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프트 파워라고 해서 매력, 영향력, 이런 것들을 이제 섞여 있는 개념인데, 이제 그 뭐 그렇게 간단히 정의를 합시다. 근데 한국이 특별한 소프트 파워를 가진 일종의 새로운 소프트 파워 모델처럼 이해를 하더군요, 외국 학자들은. 그래서 우리는 이 소프트 파워 개념 자체가 나온 게 미국에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만 소프트 파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전에는 혁명을 이루었던 소비에트가 그 소프트 파워를 가지고 있었고, 그 전에는 뭐 몇 개만 아주 큰 흐름 속에서 보면은 프랑스 혁명 이후에 인권 선언을 앞에 건 프랑스가 일종의 전 세계의 어떤 사람들한테 의미 있는 무엇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다 1세기 아닙니까? 1세기의 그 본래 힘을 갖고 있는, 하드 파워도 갖고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이 소프트 파워의 주체들이. 우리는 아닌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폐가 또 있죠. 한국에 뭐 하드 파워 없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맨날 나오는 게 뭐 군사력 6등이네, 뭐 경제력이 뭐 10에서 12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우리가 힘이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단지 뭐가 차이냐면은 앞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식민 봉국이었고, 한국은 식민지를 겪고 나서 정말 밑에서부터 올라온 하드 파워를 이 세계에 펼치려는 의지 자체가 없는 나라예요, 한국은. 우리 자신이 사실은 우리의 힘을 잘 모르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이, 그런데 우리는 근데 매력 있는 대중문화를 만들어내는 주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해져서 굉장히 독특한 새로운 소프트 파워 모델을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이게 만들어졌으니까 이렇게 인기가 있는 건데,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할 가치가 아주 있고, 우리 스스로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저는 외국 학자들이 그렇게 봐주는데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크게 보고 넓게 봤을 때, 우리가 뭐 한류 현상이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버텀업 현상, 그레스루트 현상, 풀뿌리 현상이라고 이제 늘 얘기를 하는데, 캐리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무슨 이 작품 되게 좋아요 하고 어떤 평론가가 얘기하고 막 널리 퍼뜨려서 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성공이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많이 홍보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애기들이 막 거실에서 많이 보고 사람들의 귓소문 이렇게 해가지고서 성공한 거잖아요. K-팝도 그랬거든요. 한국이 그동안 했던 성공 전부가 그렇게 밑에서 올라온 성공이었는데, 자, 이런 것들이 가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가? 세계의 어떤 문화 권력의 변화, 이런 부분, 그리고
지금 무슨 뭐 지정학적인 변화도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지만, 이게 그러니까 한국의 단지 한국이, 뭐 대중문화, 한국이 수출한 대중문화가 인기 있다라는 차원을 훨씬 넘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넓은 세계의 어떤 변화 속에서 지금 지어야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한류는 어떻게 보면 그 변화를 우리한테 얘기해주고 있는 어떤 징후들 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성공인데 그걸 뭘 얘기하지? 하고 우리한테 생각할 기회를 주는 성공으로 계속 지금 점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다음에 이제 이게 어떻게 펼쳐질지 굉장히 이제 기대가 많이 되는데, 저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키디언을 통해서 이제 가능성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일본도 한때 주목을 받았습니다만 우리하고 다른 점은 일본은 이제 식민주의 국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점에서 우리하고 또 다른 네.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연장에서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에 시작된 한류가 그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고 볼 때 그런 한류의 변화 내지는 진화 과정에서 좀 주목하시는 흐름이 뭔가요? 그 변화를 글쎄 가장 큰 거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아 중심의 현상이었다가 그 다음에 저는 이제 미디어 학자이기 때문에 한류라는 거가 한국의 대중문화가 외국으로 일단 퍼져서 영향력을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대상이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현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게 미디어예요. 사실은 뭘 통해서 퍼졌는가인데 이걸 가지고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동아시아 현상은 동아시아의 기존 미디어들 있죠. 우리가 그 레거시 미디어라고 부르는 방송, 지상파 방송 아니면 위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국의 뭐라 그럴까 방송사 분들이 와서 프로그램 시장에서 방송권을 사가서 틀었는데 예상 밖으로 엄청난 인기가 있게 되는 그런 현상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것과 거의 동일하게 그러나 보이지 않게 진행된 디지털 문화 그리고 인터넷이 가능하게 만든 지금은 모든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 자유로운 시청자들이 꼭 돈을 내고 보지 않더라도 팬들이 사실은 꼭 어떤 저작권과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서브타이틀 자막을 달고 그러니까 언어의 장벽을 스스로 넘고 하면서 그리고 케이팝 팬덤이 하는 대부분의 일들이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 다 1세계에 있는 국가들이 보기에는 저작권 위반이에요. 네. 그렇죠. 초상권 위반에다가 이것저것 다 가져다가 막 믹스하고 재창조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플랫폼의 시대인 거죠.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오고 대형 나타나고 대형 성공한 그룹들이 나타나고 한 이런 흐름. 그러니까 미디어의 흐름으로 저는 이제 봅니다. 지금 그래서 캐디언 같은 경우는 물론 넷플릭스를 통해서지만 넷플릭스가 펼쳐준 그 영역을 지금 넘어서서 퍼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뭐 창작 뮤지컬도 가능해질 거고 굉장히 다양한 극장으로 다시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 영화를 극장에서 상영하지 않겠다고 하는 극장 체인이 있을 정도인데 지금 오히려 극장 안으로 사람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캐디언 같은 경우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게임 체인저가 되지 않나 이런 면에서 그래서 미디어의 흐름을 보더라도 지금 이런 변화가 있다. 저는 미디어의 흐름이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방향성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싱얼롱 관람입니까? 아무튼 뭐 네네. 노래 부르면서 보기도 네. 한다면서요? 노래 네. 그러니까 뭐 일단 그 영화관으로 가서 이제 그 상영을 하면 물론 이제 굉장히 큰 화면에 사람들이 뛰어나와서 이제 보는 거 저는 이제 한국에서는 없으니까 수없이 많은 쇼츠 반응을 이제 영상을 보고 있는데 우리가 옛날에 여기서 우리도 여기서 싱얼롱 했었어요. 옛날에 퀸 영화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프레디 머큐리처럼 흰 러닝 셔츠 입고 수염 달고 가서 같이 노래 부르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미 있었죠. 이게 이제 캐디언이 만들어낸 건 아닌데 이게 특별한 것은 가족이 전체로 가서 어린애들부터 가족 데리고 간 엄마 아버지까지 다 즐길 수 있는 내용이 됐다는 것은 기존의 이 영역의 최강자인 디즈니의 이제 대항마가 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디즈니가 아마 디즈니 지금 회사 분위기가 참 궁금할 정도입니다. 이거 넷플릭스를 그동안 자기네들 엄청나게 많은 IP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디즈니는 좀 넷플릭스랑 같은 수준의 경쟁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드라마 만드는 것도 보면은 그게 보이거든요. 넷플릭스처럼 홍보 안 하잖아요. 장기적으로 보고, 그 사람은 보고, 우리는 이제 뭐라 그러나, 이런 그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쌓아놓겠다, 이런 태도라면, 넷플릭스는 막 홍보하고 그랬고, 적어도 디즈니가 최강자인 이 영역, 어린이들, 그리고 OST가 이제 중요한 뮤지컬 이쪽으로는 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그쪽에 최고 강자인 캐디언을 만들어냈고 더 중요한 거는 캐디언이라는 이 영화가 엄청나게 서사가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캐디언 1, 2, 3, 4가 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뮤지컬도 가능하고 온갖 게 가능한 이제 어떤 IP의 탄생이에요. 뭐 디즈니는 그동안 많은 거 만들었지만 다 오래된 이야기들이잖아요. 백설공주 수없이 많이 했고 인어공주 수없이 많이 이제 버전을 바꿔가면서 해왔다면 여기는 새로운 것의 탄생이고 이게 자료를 하고 있는 K-팝의 세계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넓고 이제 다양하기 때문에 저는 기대가 큽니다. 간단한 사례를 들으면 여기 헌트릭스 3명이 있잖아요. 네. 전 세계의 서사를 품을 수 있어요. 순회 공연하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베트남 가고 일본 가고 그쪽에 호문 열리지 않도록 그쪽에 로컬 마귀들하고 싸우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싸우는 이야기. 예. 간단히 봐도 그게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두 그룹이 탄생했어요. 캐리언을 통해서. 사자보이즈하고 그러네요. 네, 헌트릭스가 아마 팬덤도 아마 생겨날 수 있고 응원봉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이 이름으로 아마 앨범을 내면은 앨범도 바로 성공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이미 서사를 가지고 강력한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태어났고 이미 K-팝은 이 방향으로 스타들을 내놨거든요. 버추얼 아이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플레이브라든지 세계 아이돌 그분들이 이제는 그 그룹들이 한국을 넘어서서 해외 공연 투어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거 뭐라고 할까? 이제 엄청난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던 글로벌 OTT의 영역을 훨씬 넘어가는 복합 문화 산업의 가능성을 지금 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정표 좀 과한 거에 신기원 이런 얘기도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걸로부터 이제 이거 자체가 이제 새로운 IP의 탄생이면서 이 활용 가능성을 이렇게 넓혀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 1세대 한류가 좀 아시안 정체성이었다면 그 정체성을 이제 뛰어넘어서 글로벌리 뭔가를 좀, 또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예.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네요.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 한류를 관류하는 정신이랄까, 한류 현상을 읽는 키워드를 몇 개 꼽아준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예.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 같은데, 진짜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 콘텐츠 소비자들이 한국 것들을 왜 좋아할까? 생각해보면, 물론 제가 이제 케이팝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케이팝 중심적으로 생각하는지 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지금 힘이 케이팝이기도 한데, 저는 그거 같습니다. 겸손, 배려, 공동체. 이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만 보더라도 이게 성공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작자가 케이팝 팬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금 문화 소비자들은 무엇을 원하는지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있죠. 아까 영화 상영 말씀하셨는데 영화로 큰 화면으로 보잖아요. 그때 저도 알았어요. 저는 이제 캐디언을 3번을 봤는데 집에서 본 거랑 큰 화면으로 보는 것에서 뭐가 보이냐면은 이게 굉장히 촘촘하게 디테일을 굉장히 신경 쓴 거기 때문에 작은 데서는 보이지 않던 디테일이 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입고 있던 옷에 특별한 장식이 다 되었다든지 팔에 뭐를 끼고 있었는데 그게 무슨 표식이라거나 이런 게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팬들은 이런 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3번 볼 때마다 뭐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몰랐던 거. 그러니까 적극적인 소비자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잘 이해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커뮤니티 안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온라인에 가가지고. 야, 여기 보면 누가 이런 옷 입고 있는데, 이런 거 뭘 들고 있는데 이것도 다 의미가 있나? 그러면 아는 사람이 대답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공동의 소통을 통해가지고, 답을 얻고. 이게 케이팝 팬덤 내에서 케이팝 팬덤이 이렇게 강력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케이팝도 이런 것, 뮤직비디오 보세요. 이거는 한 번에 절대로 이해 못합니다. 굉장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뿐만 아니라 제가 그래서 이제 배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다시 돌아오면서 말씀드리죠. 이제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게 이제 겸손인데, 한국의 스타들을 보면은 한국 사회도 그렇지만 아무리 성공해도 굉장히 겸손이라고 할까? 이건 개인주의가, 그러니까 서구의 개인주의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성취가 있더라도 그것을 늘 우리는 뭐 그런 태도가 있지 않습니까? 벼도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든지 그런 겸손.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겸손이 과거의 우리 문화 속의 겸손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글로벌 컬처에서 우리 문화를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의 정체성을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문화하고 비교해 보면 한국 대중문화의 그리고 한국인들은 굉장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좋게 말하면 겸손이고 나쁘게 보면은 자신감이 아직 부족하다고 할까? 우리가 굉장히 큰 성취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거하고 뽐을낸다기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뭐가 모자라지 않을까? 자, 그 결과로 뭐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는 태도랄까?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거죠. 근데 그거는 굉장히 큰 힘입니다. 매력이에요. 저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일도 잘하고 하는데 늘 겸손하고 뭔가 더 잘하려는 태도? 왜냐하면 자기가 모자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 그런 부분? 다르게 말하면 약간 완벽주의적인 이게 이런 태도가 이런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결국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배려가,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배려인데, 이건 커뮤니티 안에서 보면은 드러나고, 우리의 일반 한국을, 방문하는 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배려심이 굉장히 높다. 택시 운전사 아저씨든 버스 운전사 분들이든, 우리 사회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서로, 분쟁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거리감일 수도 있지만 그 배려가 바깥에서 보기에는 이제 서로 어떤 사회성원들 간의 어떤 배려심이 굉장히 높은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한국에서 같이 밥 먹을 때 자기 숟가락만 꺼내서 먹지 않지 않습니까? 늘 남의 것도 해주고 늘 누구 잔이 비어 있나를 보고 간단한 것 같지만, 그리고 뭐 쌈 싸서 서로 먹여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이게 평소에 현실 속에서 잘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미디어 속에는 그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가족끼리 밥 먹는 것도 다른 나라 컨텐츠보다는 굉장히 많이 나온다든지, 자, 이런 배려심 전반적으로 그걸 배려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그것도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라고 말씀드리는 게 무슨 퀴리언에서도 결국은 컨트리스가 싸우는 이유가 결국은 전체 사람들을 보호하려는 거잖아요. 거기서는 자기네 팬들로 팬들이기도 하고 또 전체 사람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개인주의하고 반대극부겠죠. 요즘 한국 컨텐츠 쪽에서는 드라마 이런 데서도 이제 주인공들이 뭘 추구하나, 주인공의 성공은 무엇을 통해서 성공하는가 보면은, 물론 개인적 성공도 있지만, 남을 밟고 눌러선 성공, 이런 것들의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여전히 공동체에 악을 끼치는, 네거티브한 어떤 가치관을 지닌, 주인공은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럴까, 여전히 이 공동체라고 하니까 굉장히 뭔가 우리가 너무나 여기에 이제 그동안 가치 부여를 많이 해놔서 뭐 너무 이데올로기적인 얘기 아닌가 싶기도 한데, 저는 상대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선택이라는 거가 어떤 사회에 그 불편을 끼치지 않는다든지, 또는 가족, 친구 그룹이라든지, 그리고 사실은 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뭐 외국의 팬들은 아이돌 그룹, 자기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의 일상을 다 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얼마나 서로 배려하고 자기 혼자 잘할 수 있는 것보다 이 팀이 같이 성장하는 거를 선택한다거나. 근데 BTS 서사 중에 이제 그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 문화 속에 여전히 이 부분이 있다. 공동체를 중시하고 서로 배려하고 겸손한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흔하게 얘기하려면 정이 있다거나 뭐 눈치 뭐 이런 말들이 이제 돌아다니는데, 그거는 이제 굉장히 미디어화하기 좋은 것들이고, 뭐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또 더 다른 이제 분석을 하면은 더 좋은 개념으로 이게 단어로 개념화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물으시면서 방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특징이 아닐까, 네. 매력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 세 가지 그러니까 겸손, 배려, 공동체라는 게 어찌 보면 보편적인 미덕, 어떻게 보면 인류애로 확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아주 긍정적인 가치들이군요. 그럼요. 네. 그거를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하셨는데, 한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맨날 경제적인 얘기를 맨 앞세웁니다. 이게 어떤 성공이 가져올, 어떤 게 이제 성공하면, 이게 무슨 경제 효과 몇 천억, 1조나 2조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의 반대급부가, 예를 들어, 그것의 연장선이, 캐리언이 성공해서, 왜 우리 이런 한국 콘텐츠를 가지고 다른 외국 회사가 돈을 벌고 우리는 왜 그거를 하지 못하나, 이런 질문을 바로 돌려서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한류가 오래 가려면, 그것은 뭐 제가 아까부터 한 얘기들이 사실은 이게 일관성이 있는 건데,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의미가 있는 거죠. 한국이라는 나라의 성공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한국은 정말 그 한국 동란 직후에, 한국 정전 직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뒤에서 두 번째더라고요. 우리보다 가난한 나라가 하나 더 있을 정도의 그런 나라였다가 이런 빠른 압축 성장을 했고, 그 과정에서 압축 성장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기 뭐 사회가 폭력적이고 무슨 뭐 안 좋은 일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국의 역사. 그리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생했고 경쟁할 수밖에 없었고 희생이 있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에서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에서 이제 두 가지를 함께 성장해서 이 자리까지 온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이제 이때 이런 얘기를 할 때 사례를 기생충을 많이 듣는데, 기생충 같은 영화나 오징어 게임 같은 영화를 보면은 한국 사회를 얼마나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회가 무슨 암울하게 그려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걸 보면서 왜 전 세계에서는 박수를 치지? 하는 걸 보면, 이거는 이제 한국이 스스로를 이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문화적 역량을 가진 데까지 도달했다는 우리가 도달한 퀄리티, 이 수준을 보여주는 동시에, 한국이 끊임없이 스스로를 비판한다는 것은 뭔가를 찾고 있다는 거거든요. 봉준호 감독이 그러던데, 기생충을 보고 이제 자기가 아는 유명한 감독들이, 이것의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죠. 서울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이거 런던, 파리, 뉴욕 다 찍을 수 있다. 전 세계가 이렇게 급격하게 빈부격차가 오면서 이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보편성을 지니고 있다고 이제 말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보편성을 발견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발전한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은 앓고 있는 문제이면서도 이게 오래됐기 때문에 보지 못하는, 굶어 터지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어떤 문제를 한국은 여전히 이게 새로운 문제이기 때문에 기생충 같은 거를 통해서 보여준다거나, 전 세계의 이 한 줌의 선진국 말고는 대부분이 개도국들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기에는 한국이 하나의 모델이죠. 한국이 온갖 이 세상에 모순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분단까지 됐어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극복을 하고 여기까지 갈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그래서 그런 나라들이 모델을 찾으면은 일본이나 1세기에서 찾겠습니까? 한국이 훨씬 가까운 모델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보편성을 우리가 담지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한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각광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지금 있는 거죠. 네. 이번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류가 그 문화적 소비의 차원을 넘어서서, 그러니까 세상에 끼친 영향 크지만은 한국 사회는 그럼 한류가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올해 외국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왔고요. 그 전에는 이제 공부를 하느라고 갔으니까 상당히 오랫동안 외국에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깨달은 것도 많고. 우리는 여기서 교육받을 때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거를 자조적으로 보게 교육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하면은 그래서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가 이만큼 성공했고 이거는 잘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면 잘못하면 그런 비판을 받습니다. 저건 국뽕이다 이런 비판을 받고 아니면 굉장히 자조적인 우리가 늘 들었던 뭐 우리 조생지는 별 수 없어 하는 그런 류의 정서가 여전히 있었고 저는 지금도 그게 완전 사라지진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늘 한국이 이루고 있는 것은 겉으로 성공한 거지 저거 속은 다 저기 그냥 개인 갈아 넣어서 만든 거 아니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성장하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품게 된 여러 가지 우리가 극복하지 못하고 여전히 200년의 시간 동안 발전한 나라랑 50년 발전한 나라가 어떻게 같은 방식으로 발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늘 좀 자조적인 그런 어떤 한국이 갖는 여러 가지 네거티브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자조적인 평가를 하는데 자꾸 활용을 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한류가 어떻게 보면은 그거를 좀 서서히 극복할 수 있게 해주지 않나 스스로 생각합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극복뿐만이 아니라 저는 한국이 지금 세계적으로 객관적인 수치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충분하지 않는 나라가 됐어요. 아까 우리를 관심 있게 본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미 의미가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돈 벌 생각만 하면 안 되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 배고프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가 배고프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가 청년들을 엄청난 그 입시 경쟁으로 몰아넣고 뭐 서로 조금이라도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곳, 좋은 환경 속에 살려고 그러나 결국 보면 그게 다 환전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가치 추구를 너무 지금까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라는 것이 무엇일까라 이제 늘 생각해봐야 되는데 인류가 전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평화, 뭐 환경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게 보면 남에 대한 배려라든지 개인보다는 공동체의 이익이 앞서가는 이런 태도라든지 이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한국에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상대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걸 읽어내요. 외국의 콘텐츠 한류 소비자들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계 속에서 우리 한국의 위치를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한류 현상이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주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우리는 그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조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대국의 결정에 쫓아가는 위치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어떤 에이전시라고 하죠. 결정의 주체가 되어도 되는 저는 그게 지금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문화적인 성공을 통해서 성공이 말해주는 것은 전 세계가 한국이라는 나라라는 이게 이제 한류가 갖고 있는 큰 의미죠. 한국의 기이라고 하죠. 기표가 있다면 기의라면 한국이라는 기호의 본 뜻은 한국이라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에 대한 기대가 있다. 그거를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걸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뭐 겸손, 배려, 또 공동체 지향 잘 보여주는 사람들이 BTS 아닌가 싶은데 홍 교수님은 뭐 한류 전문가기도 하시지만은 BTS에 대한 독보적인 전문가라는 생각에서 BTS 현상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네. BTS 현상의 한류 전반에 대한 시사점 네. 뭔가요? 제가 BTS한테 그를 위해서 책을 한 권 써서 봤죠. 제가 BTS 연구할 때만 해도 제가 어떤 서울대 교수 씩이나 돼서 대중문화 저런 그 아이돌 그룹을 연구한다고 저한테 대놓고 얘기는 않지만 그런 태도를 제가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
BTS가 빌보드 막 1등하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게 사라지면서 전부 궁금해 하시더군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사실은 그 길을 제일, 연계 BTS고 제 책 이름이 BTS 길 위에 서인 이유가 이 사람들이 길을 내면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질문 속에 지금 답이 거의 있는데, 이 그룹을 보면은, 굉장히 서로 다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춤은 잘 추고, 다른 분은 처음에 모였을 때, 능력차가 많이 났었죠. 이거는 다 알고 있는, 여기 개인 팬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아는 얘기지만, RM이라는 걸출한 능력자가 있었고, 그 중심으로 이제 모인 거고, 춤을 잘 췄던, 제이홉이 오고, 이런, 또, 좋은 래퍼인 슈가가 오고, 이렇게, 또 센터 또는 노래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모인 거 아닙니까? 자기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의 프로젝트죠. 같이 성공해야 되는 그 프로젝트 안에서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팀을 유지하고 같이 성장하는 데 성공했어요. 저는 이거는 굉장히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디가 그런 곳이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는 너무나, 왜냐하면 같은 팀 안에서도, 대학에서도 팀 플레이가 안 되는, 그 숙제를 낼 때 팀으로 내면은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교수님, 쟤는요, 잘 안 하고 우리가 더 훨씬 많이 하니까 쟤 빼고 둘이 할래요. 한국말 잘 못하는 외국인 친구랑 안 할래요. 자, 이게 요새 젊은이들의 감수성이고,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해지다 보니까. 그런데 BTS는 사실은 그렇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고, 그 안에서 저는 누구 딱 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제이홉 같은 사람이 댄서였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작곡하고 노력하고 무대에 많은 부분을 개입을 하고, 자기 댄서들을 적극적으로 찾아가지고 뮤직비디오 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월드 투어, 완전히, 완전한 아티스트로, 개인 아티스트로 2시간 반 그 공연을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컸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단지, 우리가 K-팝이라고 이제 불렀을 때 지금 K-팝의 의미가 많이 이제 포지티브해졌지만 한국 내에서도 K-팝 아이돌들은 청소년이나 듣는 걸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쟤네들은 열심히 남이 써준 노래를 퍼폼하는 거야. 그냥 열심히 연습해가지고서는 로봇처럼 칼군무하고 얼굴 예쁘게 해서 예쁜 춤추고 노래하고 하는 K-팝을 굉장히 그동안 폄하를 했습니다. 그거는 외국의 평론가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식인들도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그 평가를 제일 앞서서 뚫고 나간 게 사실 BTS죠. 자기네들이 이제 프로덕션을 많이 했고요. 작곡하고 노래를 썼고, 자기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남이 만들어준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룹으로서 성장하는 그 이야기를 콘텐츠화한 그룹이니까 그게 무슨 소셜미디어뿐만 아니라 노래 안에서 세계관을 만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그 뒤에 나온 그룹들은 그 안에서 스스로 작곡하고 작사하는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 있어요. 많은 그룹이 그걸 합니다. 물론 없는 그룹도 있긴 하지만 달리 얘기하면은 BTS가 K-팝 그룹의 성공 조건의 바를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남이 해준 것만 가지고 퍼폼하는 걸로는 충분치 않다. 이 사람들의 능력을 믿고 작곡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도록 K-팝 인더스트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요구한 거죠. BTS의 성공이라는 거가. 이게 가장 내적으로는 이제 큰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가장 먼저 치고 나가고 전 세계에 엄청난 그 팬덤의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한국 대중문화의 자존감, K-팝이 어디까지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해줬죠. 그래서 사실은 빅히트가 하이브가 되고 미국의 자회사를 만들고 완전히 미국인으로만 된 K-팝 그룹을 만들고 하는 데까지 갈 수 있게 한 게 이제 BTS의 성공이죠. 네. 네. 그런 산업적 측면과 더불어 저는 그 말씀을 드리면서 BTS 자체가 공동체의 모델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수 있죠. 네.
그 공동체가 크게 해서 옛날처럼 무슨 뭐 홍익인간 공동체 그런 것까지 간다면 좋겠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많은 얘기가 필요한 거고, 지금 사실은 경쟁 때문에 지금 우리가 2030 지금 지난 4, 5년간 한국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혼란을 겪었고, 갈등을 많이 겪었습니까? 조금만 내가 손해봐도 안 되고, 내가 이런 일을 하면은, 나 대신 누가 더 이익을 얻을 것 같고, 이런 것 때문에, 합치는 게 잘 안 되는, 게 이제 경쟁이 너무 심해진 건데, 그 안에서 이제 이런 성공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러면서도 이제 굉장히 7명이 굉장히 친해요. 무슨 형제 같아요. 같이 컸으니까. 네, 그런 것들이, 이렇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살지 않고도 잘 지낼 수 있을 텐데, 하는 어떤 법례로서, 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한류의 지속 가능성인데요. 일단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내다보시는지, 평가하시는지. 더불어 한류가 지속되기 위한 조건이랄까요? 네. 뭐라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을, 되게 옛날부터 했어요. 네. 2000년대, 한 2010년 전부터 했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전문가들한테, 물었습니다. 앞으로 3년 간다, 5년 간다, 10년 간다, 체크하도록 해가지고서는 신문에서 발표하고 그랬어요. 전문가 의견은 앞으로 5년 간다, 뭐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런 질문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질문 자체가 한류의 지속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은, 한류가 지금처럼 우리가 계속 성장 곡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성장 곡선을 유지할 것인가? 그러면 성장의 어떤 수치가 그 성장의 곡선을 만드냐면은, 전체 경제의 규모, 수출의 양,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시장 중심의 사고방식인 거죠. 저는 지금 올라가는 거가 지금 굉장히 빨리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땐가는 기울기가, 기울어지겠죠. 좀 더 평평해지면서, 그러나, 어떤 고공행진에 그리고 사실 내려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한류라는 것의 영향력이 절대로 사라지거나 작아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부터 50년, 100년 후에 쇠퇴라든지 다른 강자들도 생겨날 거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계 자체에 어떤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테면 80년대 일본의 강력한 영향력에서 80년대, 90년대에서 지금은 한류가 힘이 더 센 것처럼, 우리 다음에 어떤 다른 나라가 그런 새로운 강자가 등장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류의 영향력이 작아진 건 아니죠. 일본은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드라마는 우리가 더 잘 만들고 그런 부분이 생겨났지만, 일본은 여전히 애니메이션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다른 분야에서 일본의 영향력이 옛날과 같은 성장 곡선이 낮아진 거지, 일본이 사라졌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류의 지속이라는 것의 내용을, 그게 뭐가 지속이지? 그러면은, 아이돌들이 앨범을 덜 팔면은 이게 지속이 아닌 건가? 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되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단지 경제가 아니라고 봤을 때는 경제는 높낮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지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류의 그 영향력은, 저는 지속되리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악재는 우리 안에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밖에서 덜 들어주고 그게 아니라, 아까 세계가 우리를 주목해서 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잘해 나가기를 바라는 거예요. 세계가 닥쳐있는 어떤, 지금, 혼란스러운 속에서, 여기는 그래도 즐겁고 사는 맛이 있어. 사람들이 웃고 살고, 나만 먹지 않고 남도 나눠줘. 주면서 살고, 힘든 사람도 좀 보면서 살고 하는 그런 어떤 따뜻함? 이런 것들을, 이것뿐만이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기를 원하는 거죠. 뭔가 가치를 추구해 주기를 바라는데, 자, 한국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경쟁 속에, 점점 인간성을 잃어가고, 특히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 내에 있는 인종주의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회도 이제 굉장히 빨리 이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4.5%, 5% 쪽으로 가는 그 인구가 외국인이에요. 우리가 카테고라이즈 하는 외국 국적을 갖거나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래서 한국도 굉장히 빨리 이제 이런 다문화 사회로 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디어에 충분히 이 사람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나와도 이제 굉장히 특별한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 우리 안에 우리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떤 피부색주의에 기초한 인종차별이라거나 그런 것들이 툭툭 불거져 나오죠, 어쩔 때. 그래서 그런 거가를 아주 면밀하게 전 세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오징어 게임에 어떤 그 나오는 인물의 그 재현이 옳다 그러다를 가지고 온라인 상에서 전 세계적으로 대토론이 벌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제가 아까 가치 추구라고 했을 때는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의미죠. 조심해야 된다. 우리 스스로를 좀 돌봐야 된다. 우리가 좋은 방향으로 좀 더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 균형 잡힌 발전 이런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잘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게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라인에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가 이 안에서 이제 허물어진 우리 그 위기를 겪었어요. 지난 12월 초에. 네. 네. 저는 그때 이게 한국이 여기서 뭐 무릎을 꿇게 되면은 저는 할 일도 같이 거기서 이렇게 물론 하루아침에 없어진 게 아니겠지만 꺾였을 겁니다. 꺾일 수밖에 없어요. 한국의 그 크리에이터들이 한국의 창작자들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겠습니까? 한류의 가장 큰 힘은 우리가 아무리 그 정치적인 그동안 높낮이를 겪었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표현의 자유로 건드리면 안 된다. 표현의 자유는 그러니까는 뭐 사실은 표현의 자유에 블랙리스트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그러면서도 숨겼죠. 하면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숨기는 거예요. 대놓고는 할 수 없는 거죠. 누가 정권을 잡든 이건 좋지 않다는 것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그거는 이제 한국의 큰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이었으면 뭐 저희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표현의 자유가 지금 없는 상황인 거가 우리의 큰 찬스였죠. 중국 같은 거대한 인재를 지닌 엄청난 시장을 지닌 나라가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서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사실은 성공은 거두더라도 지금과 같은 힘을 갖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의 자유 중요하죠. 네. 계엄 여러 가지로 참 아찔한 순간이었군요. 그럼요. 네. 예. 말씀 들어보니까 한류를 통해서 한국이 퍼스트 펭귄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흔히 뭐 펭귄이요? 네, 그러니까 뭐 패스트 팔로워 이거 했다 그러는데 예. 따라가는 저희가 아니라 네. 그쵸? 예, 예. 우리가 가는 길이 제가 BTS를 기류회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중의적으로 쓴 거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이제 해외 투어 다니면서 자기네들도 모르는 자기네들의 이제 어떤 미션을 생각을 했다면은 네. 우리 한국도 사실은 길을 내면서 가고 있는 거죠. 우리 앞에 그래서 저는 우리는 선진국은 아직 아니다. 선도국이다. 우리가 뭐 무슨, 미국이나 뭐 유럽의 발전한 나라랑 같은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는 새로운 길을 내면서 가는 선도국.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한류가 지속되려면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정부 하지 말아야 할 게 뭡니까? 정부가 커다란 프로젝트에서 다 같이 이거 합시다 이런 거 안 하면 좋겠고요. 네, 왜냐하면 민간이 지금까지 성공하는 다 민간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이 하도록 두고 그 대신 마다 이제 문화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가장 급박한 거는 제대로 된 하이테크 K-팝 공연장 만드는 일인 것 같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복합 그 엄청난 문화 산업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는데 그 K-팝 데몬 헌터스와 같은 K-팝을 원재료로 하는 거대한 스펙타클을 달러스나 아니 무슨 저기 라스베가스나 로스앤젤레스나 도쿄에서 보고 한국에서는 못 보는 이대로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이대로 있으면 그럼 100% 그렇게 돼요. 그러고 싶지 않으면 정부는 그런데 신경을 써야 되고 왜냐면 지금까지 노력했어도 사적 자본으로는 안 되니까 그런 걸 좀 하셔야 되고 다른 거 하나는 문화 산업에 그리고 문화에 종사하는 전통 문화의 가능성도 엄청난 거고 어떤 뭐 우리가 예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그 요즘은 뭐 혼합도 많이 하고 있고 융합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분들이 배고프지 않으면서도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게 가장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식인가 이런 걸 고민해서 실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이 필제의 질문, 오늘은 한류 전문가 홍석경 서울대 교수를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